안녕하세요. 공감 1급 사회복지 영상 강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감 1급 수험서, 공동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출간된 버전을 가지고 책을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가 정확히 맞으려면 2025년 시험을 대비하는 2024년에 출판된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수험서를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약집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책론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그 요약집도 요 수험서 순서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요약집을 가지고 뭐 이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페이지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따라오시는 데에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기 때문이죠. 자, 34쪽을 피시면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이 나옵니다. 이 부분, 지금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한데요. 대체로 그래도 매년 한 2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한 문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에서 한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5쪽에 보시면은 이제 훑어보기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아주 그 에센스를 잘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또 시험에 임박해 있을 때 훑어보기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거고요. 자,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공부할 텐데 6가지를 제시했어요. 자유, 평등, 그다음에 효율, 사회정의, 그다음에 또 사회적 적절성, 그다음에 연대까지 우리 6개의 가치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유와 평등,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6쪽에 이제 보시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의 뜻을 보죠. 36쪽의 첫 번째 줄,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요거 뜻을 물어본 것도 3번이나 나왔죠. 자,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가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소극적 자유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국가의 개입이 감소한다는 건 뭐다? 복지 축소를 지지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자유는 뭡니까? 반대예요. 자,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호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다. 돈가스 못 먹어요. 호주머니에 3,000원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하고 우유 정도 근데 요새는 흰 우유도 막 뭐 너무 비싸요. 그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려면 결국에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최저생활 수준 이상의 삶을 누려야 하고 국가는 기본 생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을 해서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거는 주로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쪽에 보시면 밑에서 한 3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그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면 빈자의 적극적 자유가 커진다. 그죠? 그 다음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6쪽 맨 밑에 보시면 평등이 나와 있습니다. 평등은 3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먼저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입니다. 자, 결과의 평등은 결과를 같게 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 또는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37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지금 결과의 평등과 관련해서 이제 맨 위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할 수 있다. 이게 4번이나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건요.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빈자들한테는 복지급여를 많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건.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면 국가가 나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너무 부당하게 나한테 간섭하는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결과의 평등 정책이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결과의 평등 정책을 강조한다는 것은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한다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강하게 지향하는 정책, 이건 결국 뭐예요? 소득 재분배를 강하게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소득 불평등을 아주 강하게 완화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급진적인 정책, 이런 게 이제 결과의 평등을 강하게 소위 뭡니까? 지향하는 거죠. 자, 이 결과의 평등의 원리가 반영된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으로서 공공부조가 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7쪽에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17회에 나왔다고 표시가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조금 설명이 이제 길게 상술돼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어때요? 이거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72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나의 소득 인정액이 72만 원도 안 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생계급여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냐? 실제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간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72만 원이고 나의 소득 인정액이 빵원이다. 그러면 나의 생계급여액은 얼마로 결정되냐? 72만 원으로 결정돼요. 그런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2만 원이고 나의 소득 인정액이 71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선정 기준보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 부족해요? 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때 나의 생계급여의 액수는 만 원으로 결정돼요. 예, 그래서 생계급여의 액수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내가 이 생계급여를 받음으로써 최소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까지는 나의 소득 인정액이 쭉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뭐예요? 결국에 소득 인정액 수준이 만 원인 빈곤층이든 소득 인정액 수준이 71만 원인 빈곤층이든 소득 인정액 수준이 50만 원인 빈곤층이든 생계급여를 받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모두 최종 소득 수준이 72만 원으로 똑같아지죠. 이게 이제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쪽 마지막 줄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인데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NH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영국의 NHS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무상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소위 차별 없이 결과의 평등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방금 전에는 제가 공공부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경우에 보충급여의 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결과의 평등이 반영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공공부조라는 것은 넓게 보면 어때요? 부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빈곤층한테만 급여를 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급여가 빈곤층에게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이것도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적 평등이 나와요. 자, 결과의 평등은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비례적 평등은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하는 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쪽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기여나 욕구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사회보험에 비례적 평등이 잘 반영돼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예요?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급여를 많이 주고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급여를 적게 주는 이런 원리가 비례적 평등이죠. 우리가 형평이라고도 하고 공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거로서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어때요?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는 대신 노인이 됐을 때 급여가 많아요. 저소득층은 이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이 됐을 때 급여가 고소득층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비례적 평등이 사회보험에 반영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8쪽의 중간에 보시면 열등처우의 원칙이 나와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개념, 즉 비례적 평등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시험에 7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9회부터 20회까지. 뭐 때를 가리지 않고 과거부터 최근까지 전부. 자, 열등처우의 원칙은 뭡니까? 국가의 구호 또는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구호 없이 스스로 생활하는 노동자의 최저 생활 수준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거죠. 열등처우의 원칙이 없다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복지에 의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은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일종의 비례적 평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38쪽의 밑에 보시면 기회의 평등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뭡니까?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거죠. 자,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란 결과를 얻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문장이 중요한데요. 기회가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그래서 기회만 평등하게 보장된다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38쪽의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긍정적 차별 혹은 적극적 조치라고도 하죠. 이 긍정적 차별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긍정적 차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설명이 나와 있죠, 책에. 밑에서 5번째 줄. 여성, 장애인, 흑인, 빈자 등이 각각 남성, 비장애인, 백인, 부자보다 사회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는 조치인 것이죠. 자, 또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 것이죠. 즉, 우리가 아동기 때에는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좋은 교육과 또 건강한 영양 수준을 유지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공평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또 기회평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동기의 발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기회평등의 원리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그 정신에 입각한 제도가 대표적인 게 드림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스타트 기회평등을 반영한 정책 사례다. 이거 17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여성 고용 할당 이거는 16회 때 시험에 나왔다는 거 우리 책에 언급되어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가치입니다.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봅니다. 자, 일단 우리 슬라이드에는 롤스의 사회정의론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롤스의 사회정의론 말고 공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40쪽에 노직의 정의론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롤스의 사회정의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간단하게 제 이제 강의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 39쪽의 중간을 보시면요. 일단 롤스의 상위정의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키워드라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서는 대체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키워드만 딸딸 외워가면은 웬만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최소 극대화의 원칙, 그 다음에 정의의 제1원칙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의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일단은 웬만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 토대로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39쪽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보시면요. 그 39쪽에 밑에서 한 11번째 줄을 보시면 자, 롤스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고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사회정의론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 소위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바로 그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한 게 원초적 입장 또는 원초적 상황입니다.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해요. 이 원초적 입장은 뭐냐면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이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가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롤스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 있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고 하면 그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39쪽.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뭐냐? 이 내용이 나와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 있어요. 무지의 베일. 무지라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 즉, 내가 뭐 부유층인지, 내가 빈곤층인지, 또 자산, 내가 소득과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또 나의 능력, 내가 뭐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뭐 그런 자신의 특수한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베일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예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냥 뭐 나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남에게 100%만 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는 무관심해요. 뭐 질투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줄, 39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도 몰라요. 예. 내가 만약에 부자라고 한다면 세금을 적게 걷어가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내가 빈자라고 한다면 이 선별주의적인 정책의 혜택이 늘어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특수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특수한 사실을 모른다?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한 원칙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40쪽 누구에게나 공정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40쪽의 두 번째 줄. 그래서 결론적으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최소 수혜자, 즉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예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분배 방식. 이게 최소 극대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평등주의적인 분배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 극대화의 내용을 담은 정의론을 도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롤스가 말한 정의의 두 원칙은 바로 이제 교과서 40쪽에 나와 있죠. 제1원칙은 뭐다? 첫 번째, 지금 슬라이드에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죠. 자, 그대로 원문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가장 적합한 전제체계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롤스의 정의론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을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그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이제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의 제2원칙이 나와요. 우리 그 책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이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의 제2원칙을 정리해 보면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거예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반영된 원리예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에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칙이 준수된다고 하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40쪽. 40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의 이제 뭡니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롤스의 정의로는 제일 원칙을 보시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전통에 속하고요. 그다음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제시하죠. 자, 그리고 정의의 제1원칙은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적절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1쪽입니다. 사회적 적절성 또는 적절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이 급여라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급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절성 또는 적절성이 높은 것이고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으면 적절성이 낮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41쪽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사회적 적절성은 주관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즉 원트보다는 니드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 니드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트라는 건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루이비통 핸드백을 갖고 싶어. 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갖고 싶어. 이거는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원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은 이런 것까지 다 실현시켜주지 않거든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급여의 수준을 산정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41쪽에 이제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회보험에서 사회적 적절성과 개별적 형평성은 상충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건 급여의 수준을 적절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 형평성은 뭐예요? 기여를 적게 했으면 급여도 적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예요. 근데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가치를 모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지금 책에다가 41쪽과 42쪽에 걸쳐서 잘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41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저소득자의 사회보험 급여의 수준을 높이면 급여의 적절성은 높아지겠죠. 예. 여러분, 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뭐예요?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이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을 하려면 저소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낸 거에 비해서는 급여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면 개별적 형평성이 깨져요. 왜?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도 급여를 높여줘 버리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도 급여를 높이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가 않아. 비례적으로 평등하지가 않아. 개별적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사회보험에서 개별적 형평성, 즉 42쪽 맨 위에 나와 있죠. 사회보험에서 형평성을 강조한다면 이번에는 사회적 적절성이 깨지는 거죠. 형평성을 강조한다는 건 적게 보험료를 낸 사람은 급여도 적게 줄 거야 이건데 급여를 적게 준다는 것은 결국에 사회보장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게 최저생활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적 적절성이 깨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이 나와요. 42쪽에. 파레토 효율. 요게 이제 뭐 시험에 많이는 아니고, 가끔 나왔었고요. 오히려 이제 시험에서는 이 43쪽에 수단적 효율,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책 자체, 지금 43쪽에는 기출 표기는 없는데, 요게 이제 다른 챕터의 내용하고 결부가 돼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부조는 목표 효율성이 높다. 공공부조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42쪽 한번 보죠. 파레토 효율입니다. 파레토 효율을 배우기에 앞서서 파레토 개선이라는 게 나오네요.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자, 우리 책의 4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파레토 개선이란 어느 사람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파레토 개선에 이르러 민간의 자선 활동을 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파레토 개선이라는 거는 뭔가 자원 배분을 새로 했을 때 그 누구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그 소위 만족 또는 행복 또는 효용이 더 증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간의 자선활동, 이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자선이라는 것은 부자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부자 입장에서는 자선을 행함으로써 정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래서 배도 부르고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은 부자가 빈자한테 기부를 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 빈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이 늘어났으니까 효용이 증가하게 돼요. 결국에 뭡니까? 이 민간의 자선활동을 통해서 부자의 소득이 빈자에게 이전되었죠? 수직적으로 재분배되었죠? 그런데 그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빈자의 효용이 더 증가했고 부자의 효용도 증가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과거보다 오히려 더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이게 파레토 개선이에요. 그런데 자원 배분이라는 건 파레토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나요. 이게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었다고 해요. 또는 파레토 최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레토 효율의 상태가 되면 42쪽의 중간 부분 보시면 이제 파레토 효율에서는 특정 개인의 어떤 개인의 효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특정 개인의 효용을 높이려면 어떤 한 사람 이상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 도래하게 돼요. 그 시점이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추가적인 자원 배분을 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죠. 아시겠죠? 자, 42쪽의 밑에서 7번째 줄.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부자의 효용이 감소하고 빈자의 효용이 증가했다면 적어도 부자들의 효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파레토 개선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는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파레토 개선이 계속 될수록 더 효율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누구의 효용이 깨지는 그러한 소득 재분배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득 재분배는 파레토 효율적이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 이거는 사실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예. 목표 효율성은 뭐다? 정책의 주된 목표가 되는 대상자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지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별주의적인 정책에서 목표 효율성이 높죠. 왜? 선별주의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현물급여에서 목표 효율성이 높죠. 왜? 현물이라는 것은 엉뚱하게 급여가 쓰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운영 효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운영 비용을 얼마나 적게 들이냐. 그걸 뜻하죠.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은 보편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왜? 보편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 자산조사를 하지 않아요. 자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이것은 급여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행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높죠. 선별주의적인 정책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현금급여에서 운영 효율성이 높죠. 왜? 현금급여라는 것은 현물급여에 비해서 운영비용이 적게 되니까 현물급여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 현물급여는 뭐 주문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또 배달해야 되고 이게 다 인건비 그 다음에 운반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이라는 것은 계좌 이체만 하면 되니까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이거는 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4쪽에 연대가 나와요. 요건 이제 시험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교과서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도 뭐예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내거든요. 이거는 결국 사회적 연대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지금은 당장 혜택을 볼 수 없지만 결국에 내가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게 결국에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내가 낸 연금 보험료가 또 밑거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연대라는 것은 결국에 세대 간 연대, 세대 내 연대가 공고하게 확보가 되어야만 결국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대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이에요. 6가지 이념이 나와 있고요. 45쪽의 맨 윗줄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이라는 것은 빅조지와 폴 윌딩이라는 학자가 만든 복지와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도 이 조지와 윌딩의 1994년 이 교재에서 등장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보죠.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시험에서는 이데올로기라고도 해요. 이념 이퀄 이데올로기. 첫 번째는 신우파예요. 영어로는 뉴 라이트가 되겠죠. 신우파는 반집합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체의 집합주의적인 노력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집합주의적인 노력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의 시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우파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반대해요. 자, 45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우파들은 자원의 배분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이죠. 국가 개입 등의 집합주의적인 노력에 반대해요. 그래서 반집합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신우파, 즉 반집합주의는 개인, 시장, 가족, 경쟁의 가치를 선호해요. 만약에 여기에 평등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자유로운 시장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하고요. 국가 개입의 확대는 비효율적인 배분의 증대 그리고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45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히 공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념은 중도노선입니다. 45쪽 밑에 나와 있죠. 중도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집합주의적인 노력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주의적인 노력을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집합주의예요. 자, 그래서 중도 노선에 따르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제들, 즉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뭐 빈곤, 또 뭐 노령, 그다음에 질병과 부상, 산재, 뭐 장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려면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도 노선의 입장이고요. 46쪽을 보시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지금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시장체계예요. 자본주의 시장체계에서는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 스스로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즉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 즉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도 노선이에요. 아시겠죠?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결과의 평등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 정도로 인정하는 게 중도 노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거를 실용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예.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용적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도 노선이 덮어놓고 강력한 복지국가의 확대, 뭐 이 정도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46쪽의 중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쪽에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사회민주주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지아 윌딩의 그 저서 초판에 보면은 페이비안 사회주의라고 처음엔 표현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개정판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용어가 바뀌죠. 시험에 나왔던 표현은 이제 46쪽의 밑에서 7번째 줄인데요. 사회민주주의는 가장 그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하는 이념이에요. 즉,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이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선별주의적인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이러한 연대와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자,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7쪽의 위에서 8번째 줄 보시면 사회민주주의는 평등, 자유, 우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때 이제 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강력한 소득 재분배 이런 거를 지향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유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적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애라는 것은 이제 friendship, 일종의 social solidarity, 사회적 연대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예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반대합니다. 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갈등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그러한 기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보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계급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이상적인 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도 반대해요. 왜? 복지국가는 이 모순투성이의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이거든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복지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국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쪽에 페미니즘을 보겠습니다. 자, 페미니즘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 양면적이라는 건 영어로 ambivalent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 페미니즘은 첫 번째 복지국가의 그 이제 공로에 대해서 인정해요. 근데 두 번째 복지국가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차별하고 가부장적이다. 남성 중심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보시면 자, 봅시다. 48쪽에 위에서 이제 5번째 줄. 페미니즘은 가부장적인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여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이념은 이제 녹색주의예요. 녹색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왜? 복지국가라는 것은 이제 그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등장한 국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뭐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확대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원을 파괴하는, 지속 불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토대를 두는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녹색주의는 복지국가를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복지국가는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 성장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녹색주의는 복지국가를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조지아 윌딩이 특히 이제 녹색주의가 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 49쪽의 밑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지아 윌딩의 책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가져다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심한 내용이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뭐 넘어가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이제 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교과서로 따지면 53쪽까지 본 거예요. 모의고사하고 OX, OS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복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든 적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뭐 술 많이 드시고 오셨다. 반드시 5분이라도 책 보고 주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술 안 드셨다. 주경야독 성실하게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1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요 영상 강의 정말로 딸딸 외우실 때까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장에서 뵙겠습니다.